네, 안녕하세요. 동서대학교 교수 신정화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의 대북한 정책을 통해서 한반도 통일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일본의 대북한 정책이 한반도 통일과 관련될까요?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이 이번 수업을 다 들은 후,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일본의 대북한 정책 원으로서 기본 구조와 주요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1945년부터 현재까지, 즉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1945년 8월 15일부터 2020년 지금까지 약 몇 년인가요? 75년입니다. 약 75년 동안 한국, 북한, 일본 관계를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은 한국, 북한, 일본 관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뭔가요? 아마도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종군 위안부 문제 또는 강제징용 문제, 즉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사 문제죠. 즉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2010년대 들어와서 아주 끊임없이 그리고 격렬하게 대립을 하고 있죠. 자, 그럼 북한과 일본은 어떨까요? 북한과 일본은 아직 국교도 정상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말을 바꾸면 일본은 한국, 북한으로 분단되기 이전에 한반도를 1910년서부터 1945년까지 36년간 지배했죠. 즉 식민지 지배했죠. 그 다음에 45년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고 1960년대 65년 일본은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냉전기 1960년대 한일 기본조약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바로 과거 식민지 주종 관계를 청산하고 일반적인 국가 관계, 이국 간 관계를 수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직 일본과 북한은 국교조차 정상화되지 않았다. 그 가운데 계속 대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1945년서부터 현재까지의 약 75년간의 한국, 북한, 일본 관계를 보도록 하죠. 일단 국제 환경을 냉전기와 탈냉전기로 나누어 보죠. 여러분,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의미 알고 있나요?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거의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혹시 싶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냉전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을 리더로 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이 대립한 시기, 즉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48년서부터 소련이 붕괴하는 80년대 말까지를 냉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냉전이라는 것은 열전, 즉 전쟁은 하지 않았지만 이데올로기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미국식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와 소련식의 사회주의 체제가 대립했던 시기를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제일 위에 그게 냉전기고, 탈냉전기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한 이후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국제사회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이 된 때를 탈냉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탈냉전기도 1990년대는 소련이 붕괴했기 때문에 새로운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 시대. 그리고 2000년대는
미국이 2000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세계의 유일 패권 국가로 군림한 시대, 그리고 2010년대는 점차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함에 따라서 미국의 패권에 중국이 도전하는 시기,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냉전기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로 나눌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한국과 일본은 65년에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북한과 일본은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죠.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았죠. 따라서 북한은 외상 남일성명을 통해서 일본에게 우리랑 북한과 국교 정상을 하자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대립하고 있는 한국과 북한 중에 같은 미국과 함께 같은 체제에 속해 있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에 속해 있는 한국을 선택하죠. 그래서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1970년대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김대중 납치 사건이 있어서 관계가 악화되었고요. 한국과 일본이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북한과 일본은 낮은 단계의 경제 교류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오면 한국과 일본이 북한에 대항해서 안보 경제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일본의 역사 교과서가 한반도 침략을 한반도 진출로 표기함에 따라서 교과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냉전기는 한국과 일본이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속하고 있고 미국을 중개로 관계 개선을 하고 안보 측면에 있어서 경제 측면에 있어서 정치 측면에 있어서 협력을 확대해 나간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에 반해 북한은 일본에게 국교 정상화를 요구했으나 일본이 응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일본은 자국의 안전 보장 확보를 위해서 북한과의 최소한의 교류는 하고자 했다. 그것이 바로 낮은 단계의 경제 교류였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탈냉전기에 오면 좀 더 복잡해지죠. 물론 탈냉전기에 들어왔어도 냉전기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은 국교를 정상화한 이국 간 관계이고 북한과 일본은 여전히 국교가 정상화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관계입니다. 하지만 탈냉전기에 들어와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격화되죠. 재미있는 거는 90년대에 냉전이 붕괴한 이후 일본은 자신의 제국주의 시대의 제국주의 시대 때 침략했던 국가 또는 식민지 국가와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즉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반성을 표명하고 그를 통해서 아시아에 있어서, 좋게 말해서는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일본이 발표한 것이 바로 고노다마, 무라야마 다마이고, 또 북한과도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과거사를 청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북일 국교 정상화는 결국 실패로 끝나죠. 그 다음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 사이에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선언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이때 한일 관계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계기로 한국이 일본 문화를 개방하고 그 다음에 한일 월드컵을 같이 개최합니다. 그리고 북한과 일본은 북일 평양 선언을 발표하는 등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지만 역시 실패로 끝납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오면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뿐만 아니라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도 대립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본 내 시마네 현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날로 제정하고 이에 반발한 한국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고 그리고 한일 위안부 합의가 박근혜 정권 때 이루어졌지만 이를 둘러싸고 다시 한국과 일본이 대립하게 되죠. 따라서 2010년대는 한국과 일본은 정상적인 국가 간 관계이나 과거 사유에 의해서 양국 간 관계가 규정되는 그 결과 악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북일 스톡홀름 합의를 통해서 관계를 개선하고자 했으나 이 역시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럼 지금 설명한 것들을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냉정기 동북아 정세를 봅시다. 보면 붉은 선으로 쭉 표시된 게 점선으로 표시된 것을 보면 위쪽에서는 한미일이 군사연대를 맺고 있고 그 반대쪽에서는 북한, 소련, 구소련이죠. 붕괴해서 현재는 러시아죠. 구소련과 중국이 한쪽 편에서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미일이 훨씬 크죠. 그리고 북중소가 좀 작죠. 이 이야기는 이렇게 그림을 그린 이유는 한미일의 삼각 연대가 훨씬 튼튼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6.25 전쟁이 끝난 다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미일 안보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과 일본도 미국과 다들 방위 조약, 안보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65년에 한일 기본 조약을 체결해서 국가 간 관계를 정상화시킵니다. 물론 한일 기본 조약은 안보 조약은 아닙니다. 사실 한국과 일본은 안보 조약을 체결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한국 국민들이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의 경험, 악몽에서 비롯해서 일본과 군사 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냉정기에 반대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명박 정권 때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처음에는 굉장히 한국에서 반발이 심했죠. 즉 일본 군인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한국의 반일 민족주의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일본도 미국과는 안보 조약을 체결했으나 한국과는 안보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본의 평화헌법이 다른 국가와의 안보 조약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편 이에 대해서 북한은 중국과 북중우호 조약을 체결했고 구소련, 즉 소련과 북소우호 조약을 체결했으나 한미일의 군사연대만큼 튼튼 강력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냉정기 일본, 한국, 북한과의 관계를 보면 한국과 일본이 한쪽에 같이 있었고요. 같은 편이었고 그리고 북한이 반대편에 있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 북한은 경제 안보를 둘러싸고 대립을 거듭했다는 것이 냉정기 한국, 북한, 일본 관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럼 냉정기 북한과 일본 관계를 볼까요? 이것은 주로 북한에서 주장한 논리이기도 합니다만 북한은 북한의 인민과 일본의 국민 사이의 연대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정부 차원에서는 일본 군국주의 타도 투쟁을 공식적인 입장으로 제시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2번이나
제시 50년대는 남일 외상이 그리고 70년대는 당시 김일성 수상이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북한은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일본 군국주의 타도 투쟁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요구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북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죠. 따라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배상금,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일본이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군사 경제 동맹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가능하면 한미일 삼각연대에서 일본을 북한 쪽으로 가지고 오고 싶었던 거죠. 자,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북한은 일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계 개선을 요구하나 일본은 응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북일 관계를 1945년서부터 현재까지 그 특징적인 것을 보면 냉전기에는 50년대는 남일성명이 있었고 북송이 있었다. 북송이라는 것은 일본의 해방 이후, 일본의 패전 이후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제1조선인들이 어디로? 북한으로 귀국한 것을 말하는데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북한으로 귀국한 조선인의 출신지가 고향이 90% 이상이 남한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60년대는 한일 기본조약 체결을 둘러싸고 북한이 반대 운동을 격렬하게 전개합니다. 세 번째 70년대에 와서는 아까 설명했듯이 정치적인 관계, 정부 간 관계는 없지만은 경제 교류를, 일정 정도의 경제 교류를 하는 정경 분리 관계를 유지합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 배울 것은 특히 제2기인 탈냉전기입니다. 탈냉전기는 1990년대는 과거사 청산을 위해서 북한과 일본이 전후 최초로 국교 정상화 협상을 개시했으나 결국 실패로 끝났다. 2000년대 들어와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실험 발사함에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이 일본의 안전보장의 위협으로 등장함에 따라서 일본이 그를 해소하기 위해서 북일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실패로 끝났다. 세 번째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일본이 납치 문제, 북한에 의해서 납치된 일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28 스톡홀름 합의, 북한과의 사이에서 5.28 스톡홀름 합의를 이루어냈으나 이 역시 실패로 끝났다. 그래서 지금도 북한과 일본은 비정상적인 관계로 대립을 거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탈냉전기 일본의 국가 전략을 간단하게 보죠. 일본은 1990년대 이래 장기 경제 침체에 들어갑니다. 즉 70년대, 80년대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었던 일본이 90년대 이래 장기적인 경제 침체에 들어가고 2010년도에는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의 자리를 누구에게? 중국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일본으로서 보면 참 중국이 위협인 거죠. 그리고 일본은 탈냉전기에 들어와서 빈번히 내각이 교체됩니다. 그러니까 내각이 계속 교체된다는 건 정부가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정치 상황이 됩니다. 물론 2010년도에 들어와서는 아베 장기 내각이 유지되지만은 그 이전 90년대, 2000년대는 내각이 계속해서 2년도 안 돼서 계속 바뀐다. 불안한 정치 상황이었다.
그래서 자민당 내 이른바 리버럴 세력이 몰락하고 자민당 내 보수 우파가 우위에 서게 된다. 그래서 이 결과 일본에서는 국가 보수주의가 그 세력을 확대하게 된다. 그것을 촉진시킨 게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설명했듯이 2010년 중국과 일본의 경제력의 역전 뿐만 아니라 2010년에 오키나와 쪽에 있는 센가쿠 열도에서 중국 어선이 일본 감시선과 충돌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중국 강대국화되고 있는 중국 앞에 일본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중국의 부상이 가지고 오는 일본의 위협, 이것을 배경으로 탈냉전기에 들어와서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30년 동안 일본은 점차 국가 보수주의를 확대시키면서 신보수 내셔널리즘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은 이제 평화헌법을 바꿔서 개헌해서 보통국가, 즉 군대를 가질 수 있는 국가가 되어서 자신들의 안전보장을 지키고자 한다. 이것이 탈냉전기 일본의 국가 전략입니다. 한편 북한의 탈냉전기 국가 전략은 어떨까요? 북한은 냉전이 붕괴했죠. 냉전의 붕괴라는 것은 북한의 우방국이었던 바로 같은 사회주의 국가 소련, 그리고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이 결과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죠. 또 하나는 경제 위기입니다.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아사항거가 상징하듯이 북한은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 환경에 처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주요 이유는 80년대부터 벌써 북한의 경제가 기울었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북한의 에너지, 즉 석유를 싼 가격, 국제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해 주던 소련이 붕괴해서 더 이상 석유가 수입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이 시장 경제, 자본주의를 채택함에 따라서 그동안 북한에게 거의 무상으로 제공했던 식량 원조를 중단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북한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한국은 아세안 게임, 그리고 1988년 올림픽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그 위치를 확고히 하죠. 뿐만 아니라 경제도 발전합니다. 또 정치도 민주화되죠. 그러니까 북한은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곤란한 한국과의 경쟁에서 남북한 경쟁에서 북한이 졌다. 즉 한국의 승리가 탈냉전기에 들어와서 확실해졌다. 따라서 북한은 체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북한이 선택한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체제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경제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또 하나는 자체 내에 사회주의 경제를 개혁 개방하고자 하죠. 이 세 가지 모두 북한이 체제 유지, 즉 김일성,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죠. 북한이 먼저 실시한 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택한 것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었습니다. 즉 일본과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아서 나름 북한 경제를 다시 세우고
또 하나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죠. 네,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와 같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북한은 실패합니다. 그 이후 북한은 핵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그 핵을 수단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합니다. 자, 그게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으니까 약 25년이죠. 그 결과 북한은 주민들은 굶어 죽었으나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나 미국은 북한에게 대해서 체제 보장 대신 핵 포기를 요구했죠. 근데 북한은 쉽게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죠. 따라서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핵을 개발을 했으나 그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는 그런 딜레마에 현재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북일 관계 정상화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죠. 첫째, 과거 일본의 36년간의 식민지 지배 결과 발생한 문제, 즉 과거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 간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북한과의 적대 관계가 종식되고 우호 협력 관계로 전환되는 거죠. 두 번째, 국교 정상화 시기 일본은 북한을 식민지 지배한 것에 대해서 사죄를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 돈이 뭐 100억 달러다, 150달러다, 150억 달러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데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그 돈이 북한으로 들어오면 북한은 그것을 종잣돈으로 경제 재건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일본 역시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한다면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군사력 강화를 중단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즉 북일 관계 정상화라는 것은 북한의 경제 재건에 기여하고 그리고 또 일본의 군사 대국화 억제에 기여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현재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일본의 관계가 개선되고 그를 통해서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한국과 일본보다 더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 한국과 일본이 연대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국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북일 관계의 정상화는 북한과 일본의 적대적인 관계 청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정상국가화, 그리고 일본의 군사대국 억제,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